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나온 발언인데 국민의힘은 그 의도가 짐작된다며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일주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사법부를 향한 공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사법부는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며 우리 사법부를 믿는다는 겁니다.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개별 판결을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면서도 사법부 전체를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사법부 자극을 자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선거법 1심 판결 뒤 사법살인, 정치 판결 등 당내에서 수위 높은 비판이 터져나왔던 점을 감안했던 건데 일각에선 이 대표 발언이 또 다른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 판단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 대표 발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며 판결 이후에도 같은 자세를 지켜달라고 꼬집었습니다. 갑자기 이 시점에만 사법부를 존경하는 마음이 샘솟는 것인지 알 수 없고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 최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범이라며 이 대표 추가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려 하는 등 예산안 심사권을 보복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과 또한 향후 전국에 분수령이 되리란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어질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했습니다.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까지 제기할 수 있는 항소 사유는 모두 들었습니다. 검찰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김 씨와의 업무상 관계 등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항소심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만큼 원심의 양형도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고 직후부터 판결에 불복 의사를 나타냈던 이 대표 측도 항소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보다 먼저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잇따라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 심리를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에선 다시 한번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은 6달, 2심과 3심은 각각 석 달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는 선거법상 가행 규정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배당과 심리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가 사실심으로서 마지막인 2심에서도 사법 리스크를 더하는 판결을 받아들게 될지 반대로 기사회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다음 달 대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딸에게 허위 인턴십을 주거나 장학금을 받게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 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막은 혐의 등입니다. 원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일 조 대표와 검찰 양측이 상고한 지 10달 만에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심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만약 이번에 조 대표가 원심의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게 되면 구속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만큼 대법원 판단에 따라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고발인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실명 인증을 한 뒤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입니다. 최근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여권 내부가 술렁이는 가운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고발인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당신, 즉 당원의 의견을 조작했는가라는 점입니다. 고발인은 한동훈 대표와 부인, 딸과 장인 장모 이름으로 국민의힘 게시판에 글을 올린 실제 작성자를 모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5명 명의로 작성된 글은 900건이 넘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이번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실제 작성자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국민의힘 사무처에 서버 자료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향후 수사는 한동훈 대표와 가족이 글을 작성했는지 아니면 명의를 도용한 제3자가 쓴 것인지 따져보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위법이 있다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면서도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원 신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다 얘기해줘야 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가름할게요.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여당 대표와 관련된 게시판 논란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시간을 더 확보한 검찰은 증거 자료를 분석해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를 구속 이후 4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쓰던 컴퓨터에서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해당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명 씨가 사용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겁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열흘 연장됐습니다.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 검찰이 구속할 수 있는 최장 20일을 모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모두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사실 자체의 소명이 덜 되었고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로부터 그와 관련해가지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여전히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 오고 간 7,600여만 원은 채무관계에 따른 것이고 공천 대가로 예비 후보자 2명에게 받았다는 2억 4천만 원도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돈의 흐름 모두를 공천의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명 씨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또 대통령 부부의 실제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들의 구속기한 연장으로 검찰은 시간을 다소 번 셈입니다.
하지만 기한 안에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확인해야 할 만큼 검찰의 시계는 더욱 빠르게 흐를 전망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창원지검 등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음성 녹취를 보면 명 씨는 지난 2023년 12월 9일 지인에게 경찰청장부터 검찰 다 충성 맹세시킨 것 아느냐고 묻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이들을 데려왔고 이들이 김영선에게 충성하겠다고 3번씩 외쳤다면서 선관위에서 아무리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애버린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실이 추경을 포함한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생과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정 정책을 놓고 경제 사령탑 간의 엇박자가 난 겁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 예산안 시정 연설에 나선 한덕수 총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시장 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에 정부는 국채 발행이 아닌 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동원해 결손을 메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채무를 늘리는 적자 국채 발행을 억제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2.2%에서 2%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내수 회복이 예상보다 더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0.3%포인트 끌어내렸고 내년 성장률 전망도 2%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재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 중인데 추경 편성을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뜬금없는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돼도 경기 상황이 추경 편성 요건인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내년엔 수출 둔화 가능성도 나오는 만큼 적극적인 정부 지출로 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이 이제 저소득층,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그런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IMF는 고령화 등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KDI도 내년도 예산안이 현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 기조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현재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검토,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추경을 포함한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서 필요할 경우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언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한 분과 위원장 등과 만나 양극화 타개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국민통합위에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를 유지했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0%, 부정평가는 72%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1주 전과 같았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9%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4%로 가장 높았고 경제, 민생, 물가가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오른 28%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와 같은 34%로 집계됐습니다.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란 의견은 43%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정치 탄압은 42%였고 15%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자녀 특혜 채용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자녀의 유리한 채용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의심하는데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선관위 고위직을 지내며 자녀의 특혜 채용에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세자로 아드님이 세자로 불리셨던데 모든 특혜 지원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지난 2020년 1월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가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습니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최고위직에 속하는 선관위 사무차장이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이 특혜 채용을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천 선관위는 정원 초과였는데도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렸고 아들에게 유리한 조건까지 내세운 겁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던 면접관들에게서 최고점을 받았고 채용 후에도 이례적인 승진으로 선관위 내부에서 세자로 통했습니다. 이런 특혜 정황은 선관위 감사에서 드러났는데 감사원은 지난 5월 검찰의 채용 비리가 의심되는 2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170억 원대 주식을 백지 신탁하는 대신 구청장직에서 물러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직무유기와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문 전 구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공직자의 주식 백지 신탁 의무를 다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당선돼서 선거 비용 보존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과거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적대적 대북 정책을 확신하게 됐다며 최강의 국방력 확보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재선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에 일단 선을 그으며 사실상 협상 재개 조건을 내건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열린 북한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막 연설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진 다 가봤다며 결국 확인한 건 철저한 힘의 입장과 변할 수 없는 적대적 대북 정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차례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이었던 걸 거론한 것으로 과거와 같은 조건에선 다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트럼프 재선 성공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놓은 셈입니다. 국방력 강화에 매진하고 비핵화 협상에 절대 나설 뜻이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계속 갱신하고 첨단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는 보다 높은 군사 기술력. 무장장비 전시회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올해 북한이 공개했던 각종 무기 체계가 총 집결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처음 시험 발사한 화성 19형과 지난해 4월 등장한 화성 18형 등 고체 연료 ICBM이 전시됐고 극초음속 미사일과 정찰 위성 발사체 등 온갖 군사 장비를 끌어모아 과시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 김정은이 대량 생산을 지시한 자폭형 등 무인기 6정도 전시됐는데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열린 무기 전시회에 쇼이구 당시 러시아 국방장관을 불러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안내까지 했고 이후 러시아 포탄 수출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이 지속적인 무기 현대화 또는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수가 있다. 통일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을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단한 계기는 북한군 파병이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1일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제공한 에이테크스 미사일의 사용 제한 조건을 풀어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달 전부터 요청해왔습니다. 바이든은 이런 요청을 계속 거부했으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을 배치한 러시아의 조치에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고집을 꺾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는 가운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대법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 사건을 다음 달에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쟁점부터 판단 전망까지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인 오늘이 항소장 제출 마지막 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항소장 제출했고 검찰도 오늘 항소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소 유지를 할 것이고 무죄가 선고됐던 부분, 특히 이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 공표에 이제 제한되는 부분에 이 단순히 모른다라는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고 김문기 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적 사적인 행위 자체를 어쨌든 모른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게 뭐 유죄가 선고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항소를 한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양형 부담까지 이제 같이 취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량도 이제 낮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구형을 했던 징역 2년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가 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항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표 측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그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 골프장 사진 조작 관련 그 발언을 가지고서 좀 더 주장을 할 개연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그런 주장도 이제 했었었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가 아니다. 뭐 골프를 친 건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 사진은 그날 친 사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사실관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수가 있고,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은 추가로 뭐 증인을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했었던 증인 신문 내용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뭐 재판부의 심리를 받아볼 것 같습니다. 원래 선거법상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하는데 실제로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네. 2심과 3심은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선거법 270조에서 이제 강행 규정이라고 이제 하고는 있는데, 사실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약간 훈시 규정으로 해석을 해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2년이 넘게 걸렸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1심에서 이만큼 걸렸다라고 하면 1심에서는 사실 뭐 신청할 수 있는 증인도 많고 제출할 수 있는 증거도 많고 뭐 여러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렸다고 하면 항소심에서는 조금은 그보다는 좀 짧은 기간으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더 있고요. 근데 과연 이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뭐 6개월, 3개월 이 법칙이 지켜질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이제 뭐 내용의 토대로 추가로 이제 뭐 심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뭐 3개월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1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짧은, 상대적으로 짧게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검찰은 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으려고 그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건이 어쨌든 뭐 본인이 이제 검사 사칭 사건을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분이 누명을 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발언도 공직선거법상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됐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김진성 씨한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증언을 부탁을 했고, 이 증언을 부탁을 했던 부분이 이제 어쨌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이제 부탁을 한 거다라고 해서 지금 위증 교사 사건으로 지금 회부가 되어 있는 사건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시에 그 뭐 작년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했을 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뭐 혐의가 소명이 된다 이렇게 또 이례적으로 이제 밝힌 부분도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뭐 다음 주 월요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진성 씨가 재판 초반에 자신의 위증을 인정을 자백을 했고요. 그 재판 과정에서 그 두 사람 간의 통화가 담긴 30여 분간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그 발언이라는 게 일부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보면 사실 뭐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해석이 될 여지도 있고, 이게 어쨌든 뭔가 불리하게 해석이 될 여지도 있고, 이게 여러 갈래로 갈릴 수가 있는데 30분간의 통화 내용을 이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전부 다 이제 틀어서 이제 들어봤거든요. 그랬던 취지가 일부에 한정시키지 않고 어쨌든 사실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나머지 발언의 취지를 종합을 해보면 그게 뭔가 압박이 작용이 돼서 사실이 아닌 뭔가 뭐 이대로 내가 말하는 취지대로 증언을 해달라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로 그 발언들을 전부 종합을 해봤을 때는 정말 지속적으로 이제 사실만 말을 하라 이런 취지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뭐 일단은 위증을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지만 나머지 그런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이 지금 녹취록으로 나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뭐 유무죄 판단이 갈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아마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법상 위증 교사 요건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일단은 뭐 상대방이 이 위증 교사를 받은 사람이 위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증을 교사하는 사람이 이걸 내가 이제 어쨌든 허위 사실을 지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를 하고 있다. 그런 이제 교사에 대한 고의와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교사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이 됐을 때 지금 성립을 하는 건데, 일단은 김진석 씨가 위증을 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위증을 내가 교사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이 재판에 있어가지고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핵심이라서, 그래서 이 발언 둘 사이에 있었던 그런 통화 녹취록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랑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그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형을 구형을 했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는 이 위증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옵니까? 보통은 이제 기본적인 양형 인자는 6개월에서 징역 1년 6월 사이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위증을 교사하는 측에서 이런 교사 행위로 인해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은 최고의 수위로 이제 구형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게 이제 징역 3년인데,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형량으로 구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위증으로 이 위증 교사를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됐을 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뭐 10건 중에 8건 정도가 됩니다. 되게 이제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형량에 있어서도 보통 이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고, 그리고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사건도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형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높은 형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형량이 선고가 됐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앞으로 또 방어권이 또 보장돼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정 구속을 예상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피고인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항소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방어권을 행사돼야 되는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는 법정 구속은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나. 뭐 일단은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가 판가름이 돼야 되고, 유죄라 하더라도 법정 구속까지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증 교사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은 형이 확정 후에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또 국회의원도 상실되지 않습니까, 의원직이? 맞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법에는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이제 단순 일반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쨌든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이 되고, 그리고 의원직까지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이 되는지 여부가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나왔다시피 이게 선거가 지금 이 재판이 지금 항소도 할 것이고 만약에 항소심 결과에 있어서 또 대법원의 상고까지 이뤄진다면 또 그 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어가지고 확정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위증교사가 이게 실패한 위증교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은 뭐 발언 자체는 뭐 기억나는 대로 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이제 그 발언만 봤을 때는 기억나는 선에서 진술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10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걸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위증교사가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 발언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할 건 아니고 전반적인 대화 내용의 취지가 뭐 변론 요지서를 또 보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그 변론 요지서라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담고 있는 그런 서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그런 내용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이게 과연 발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뭐 진술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해석의 문제는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증교사 사건의 생중계 여부도 사실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이어서 이 위증교사 재판도 생중계를 안 하기로 법원이 결정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뭐 같은 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라서 사실은 이제 뭐 관련 사건의 지금 법익과 그다음에 뭐 사건의 좀 진행 과정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뭐 일단은 생중계를 불허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는 뭐 생중계를 지금 불허를 했는데 이 위증교사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또 다시 뭐 생중계를 인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볼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일단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뭐 1심 판결 선고 단계인 만큼 일단은 뭐 관련되는 법익을 고려를 했을 때 이걸 생중계를 했을 때 뭐 끼칠 수 있는 뭐 해악 아니면 불이익이 크다라고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로써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이 이제 5개로 늘어났어요. 2027년 3월 이제 대선 전까지 이 모든 재판이 끝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뭐 지금 최근에 뭐 또 이제 뭐 업무상 배임으로도 지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지금 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뭐 대장동 백현동 이 사건까지 고려를 하면 사실 아직까지 1심 단계에 불과해서 항소심까지 가기에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증인신문 이런 그 기간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몇 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 사건이고 항소를 하고 상고까지 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과연 대통령 선거 전까지 가능할지 그 부분은 좀 강하게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 뒤에 정치자금법 위반을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근데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뭐 그 기소가 됐던 부분이 뭐 시기적으로는 어떤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좀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판단이 됐으면 뭐 수사를 의뢰를 할 수 있고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뭐 진행되는 뭐 증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얘기도 해보죠.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혁신당 대표. 이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에 나옵니다. 12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2019년이에요. 어느새 5년이 됐는데 주요 쟁점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뭐 유죄가 난 부분 있고 무죄가 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유죄가 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부분은 업무 방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청와대에서 어쨌든 감찰을 무마한 행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된 사안입니다. 예. 근데 뭐 나머지 뭐 딸 장학금 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뇌물 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일단 1심, 2심과는 다르게 사실관계를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법리적인 부분에 한정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제 법리적으로 원심 법원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게 있는지 이 부분에 한정을 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아마 심리를 진행을 해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뭐 선고가 예정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뭐 원심에 대한 부분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파기환송을 또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다시 또 2심으로 사건이 내려가서 또 심리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고려를 한다면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대법원 선고에 따라서는 다시 2심이 진행이 돼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고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더 고려를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지금 수감 생활을 해야 되고요. 또 의원직도 잃게 되고 또 피선거권이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니까 7년 동안은 또 대선 출마도 못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또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피선거권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금고 이상의 형이 지금 확정이 되어버린다라는 걸 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그럼 5년 동안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니까 지금 어쨌든 다음 대선에도 뭐 당연히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거권에 있어서도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가 돼서 확정이 되면 선거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유지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지금 유죄로 확정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뭐 앞으로 다음 달에 이제 대법원 선고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뭐 파기환송의 가능성도 존재할 수가 있어가지고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2월 12일에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에 대한 관심도 또 쏠리고 있는 게 지난 2021년에 이른바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도 항소심 실형을 선고했던 재판관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배당이 됐을 때 뭐 이런 부분이 뭐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대법원 3부에서 이걸 이제 사건이 맡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이제 배정을 하는 시스템이라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뭐 조국 대표의 이런 뭐 이 정경심 사건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이렇게 배당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에 어쨌든 대법관이 4명이 같이 있는 만큼 어떤 심리를 거쳐가지고 이제 결정이 나오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 부분이 뭐 반드시 이 사건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음 달에 12일에 바로 이게 확정이 되면 그대로 확정이 되면 바로 법정 구속이 되는 겁니까? 네, 그 신변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며칠 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교정 기간에 이 수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집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올해 정기국회안에 야권이 추진해온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반민주적인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오는 27일까지 최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맞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야 합의엔 이르지 못했지만 합의의 목적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확인됐다며 요청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특검을 3번 발의를 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과정 동안 국민적 여론이 식질 않습니다. 그동안 국정조사를 반대해온 여당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을 다음 달 10일까지인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을 일은 없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이나 국정감사 등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는데 뭘 더 하겠다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국정조사를 의결에 밀어붙이겠다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그런 반민주적인 처사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반대함으로써 여당은 최상병 죽음의 공범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실의 회방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 의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드러나면 절대 안 될 엄청난 비밀이라도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오는 28일 본회의에 최상병 국정조사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사도광산 추모식에 차관급인 외무성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의원 당선 직후였던 2022년 8월 15일 태평양 전쟁 A급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 극우 인사를 대표로 보내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등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추도식에 야스쿠니 참배 이력이 있는 자를 대표로 보내는 건 희생자들의 명예를 2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예정됐던 브리핑을 취소하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첫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멈추라고 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교육 파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내년도 정원 조정은 어렵다는 정부 입장도 강경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회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공의까지 포함된 비대위원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 등을 의료농단이라고 규정하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과 장관 등은 임기가 끝나면 사라지겠지만 정책의 부정적 여파는 오래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편히 지내는데 의대생들과 의과대학 교수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10년 이상 후유증을 앓게 될 것입니다. 이에 비대위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하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의협이 해오던 주장을 그대로 이어간 겁니다. 하지만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수능이 끝나고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정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일부 의사단체가 포함된 여의정 협의체에서도 2025학년도 정원 문제가 논의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료계가 제안한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정부가 얘기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전공의, 의대생 등과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정부도 의협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가운데 의정 갈등은 해소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학생 측은 관련 계획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본관을 점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다만 학교 측과의 면담 뒤 본관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점거는 해제했다며 학생들도 수업 방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학과 총학생회는 학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 추가 면담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성매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 8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트럼프 2기 인선 첫 낙마 사례인데 충성파 위주로 기용해온 인선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법무장관 지명 직후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결국 8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 X에서 자신의 인준이 트럼프 정권 인수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법무장관 대상에서 이름을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워싱턴 정치권의 난투극에 낭비할 시간이 없고 트럼프 법무부는 취임 첫날부터 준비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 17살 청소년 성매수 의혹과 함께 최근 게이츠가 여성 2명에게 27차례에 걸쳐 돈을 보낸 사실이 하원 조사에서 포착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The testimony before the House was yes, that Representative Gates paid my client, both of my clients, for sexual favors throughout the summer of 2017 all the way to the beginning of 2019. 당시 FBI 수사에서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힌 데다 하원 윤리위의 조사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But him as a member of Congress should not be the most powerful law enforcement individual in our country
and everyone knows it, and he's not going to get confirmed. 벤스 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인준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에서 게이츠는 자신이 존중하는 행정부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지명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논란의 끝은 아닙니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는 2017년 공화당 행사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비공개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도 20여 년 전 베이비시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선 직후 즉흥적인 측근 인사 지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의 사태로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다른 지명자들에 대한 부적격 논란도 확산하면서 인준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으로 사퇴한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의 후임으로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본디 지명자는 20년 가까이 검사로 일하며 강력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왔고 플로리다의 첫 여성 법무장관으로 마약을 강력히 단속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 9만 9천 달러 선도 넘었습니다. 가상화폐 산업을 강력하게 규제해왔던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만 9천 달러 선에 진입하며 10만 달러를 눈앞에 뒀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현지 시각 21일 오후 2시 15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1.98% 상승한 9만 9,05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달 초 7만 달러 아래에 머물던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If crypto is going to define the future, I want to be mined, minted, and made in the USA. It's going to be. It's not going to be made anywhere else. 신비트코인을 약속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의 가상화폐 담당 직책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세에 불을 지폈습니다. 백악관의 가상화폐 전담직이 생길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상화폐 업계가 행사하게 될 영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책이 연방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며 전권을 쥐게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여기에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날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겐슬러는 내년 1월 20일 물러나겠다며 미국 자본시장이 세계 최고로 남을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그동안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 단속과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 업계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상화폐 업계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은 트럼프는 증권거래위의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취임 첫날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연내 10만 달러 돌파가 유력하다며 앞으로 더욱 시세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오늘 출근길 날이 제법 춥게 느껴졌을 텐데요. 오늘 밤에도 아침만큼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7도를 가리키고 있고 자정에는 3도까지 떨어지면서 역시 제법 춥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은 보온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2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 낮아지며 더 추워지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3도, 대전 13도, 대구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쌀쌀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오후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쌀쌀한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나온 발언인데 국민의힘은 그 의도가 짐작된다며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일주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사법부를 향한 공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사법부는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며 우리 사법부를 믿는다는 겁니다.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개별 판결을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면서도 사법부 전체를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사법부 자극을 자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선거법 1심 판결 뒤 사법살인, 정치 판결 등 당내에서 수위 높은 비판이 터져나왔던 점을 감안했던 건데 일각에선 이 대표 발언이 또 다른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 판단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 대표 발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며 판결 이후에도 같은 자세를 지켜달라고 꼬집었습니다. 갑자기 이 시점에만 사법부를 존경하는 마음이 샘솟는 것인지 알 수 없고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 최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범이라며 이 대표 추가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려 하는 등 예산안 심사권을 보복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과 또한 향후 전국에 분수령이 되리란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이후 네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범죄 사실 자체가 다 소명되지 않았고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며 명 씨는 여전히 구속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3일 안에 구속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를 두고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던 여야가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상법 개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게 됐습니다. 여야 목표는 결국 개미 투자자 민심 잡기로 분석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던 상법 개정을 두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국내 대기업 사장단이 법 개정 반대 긴급 성명을 낸 지 하루 만입니다. 경영계와 일반 투자자의 생각이 다른 만큼 양측의 생각을 두루 들어보고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해보겠다는 겁니다.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두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에 이론이 있을 뿐입니다. 현행 상법상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 의무를 다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여당은 민주당 제안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또 상장과 비상장 법인의 구분이 없는 데다 주주 소송 남발로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상장 법인에 한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법은 적용 대상이 상장, 비상장 회사 가리지 않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여야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지를 두고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 속 젊은 중산층이 가진 모처럼의 자산 형성 기회가 아니겠느냐며 트럼프 랠리로 손실 회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찬물을 끼얹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당장 시행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며 2년 동안 잘 준비해보자고 유예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청년층이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현상을 많이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면 총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소득세 공제 한도를
20배까지 대폭 상향해서라도 과세를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을 5천만 원까지로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총선 당시에 민주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 여당이 제안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모두 개미 투자자들을 겨냥한 민생 정책이지만 그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처럼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를 타개해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통합위원회에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여당과 정부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등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를 이루어내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도 서두르겠다며 특히 핵심 의료개혁만큼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진 대통령 직속기구 국민통합위원회와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양극화 해소 방안을 청취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여당도 당정협의회를 열며 대통령실과 민생행보를 함께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꼭 필요한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데 매진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연말 연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대화 자리도 마련해 후반기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예산과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야당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일본 정부가 모레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외무성의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을 참석시키기로 했습니다. 유명 걸그룹 출신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극우 성향 인물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일 양국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보낼 정부 인사의 급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추도식을 이틀 앞두고 차관급에 해당하는 외무성의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을 참석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유명 걸그룹 온양쿠 클럽의 멤버로 일본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처음 자민당 참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태평양 전쟁 A급 전쟁 범죄자들의 제사를 지내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징용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서도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합의를 통해 약속한 겁니다. 가장 큰 관심은 일본이 추도식에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표현을 할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일본 측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사도광산을 알리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佐渡金山をここまで世界遺産になるまで育ててくれた関わってきた全ての方々への思いをこの式典に表現したいという。 더구나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에는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이 추도식을 통해 약속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조선인 피해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사가 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어제 하루에만 2차례 음주운전한 혐의가 있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8시쯤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반쯤에는 3.4km가량 차를 몰다가 경찰에 또 적발됐는데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고생 비율이 20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청소년 음주율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는데요. 흡연을 꺼리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청소년 흡연율이 20년 사이 크게 줄어든 거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시행한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에서 중고생 흡연율은 4.5%로 집계돼 지난 20년간 가장 낮았습니다.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5년 흡연율 11.8%와 비교하면 38%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학생 흡연율 감소 폭이 남학생보다 5%포인트가량 컸습니다. 청소년층 흡연율 감소는 흡연 규제 강화와 성인 흡연율 감소 등 사회적 영향이 큰 거로 분석됐습니다. 그동안의 담배 규제 정책을 꾸준히 강화해 왔고요. 그로 인해서 금연구역이 굉장히 확대됐다든지 성인에서의 흡연율 감소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롤모델을 제시했다는 등. 청소년층 음주율도 20년 전보다 큰 폭 하락했습니다. 2005년 27%에 달했던 음주율은 올해 9.7%를 기록해 64% 줄었습니다. 물론 좋은 변화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등교한 결식률은 20년 전 27.1%였지만 올해는 42.4%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비만율 역시 2006년 5.9%였지만 올해 12.5%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 추진 때 식생활 지표 같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오늘은 김치의 날입니다. 최근 해외에서도 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식품업계는 외국인들을 겨냥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서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달 익은 배추에 빨간 양념이 올라가면 맛있는 김치가 완성됩니다. 갓 담근 김장김치 맛은 역시 일품. 뭐랑 먹어도 다 시원하잖아요. 느끼한 거랑 먹어도 되고 담백한 거랑 먹어도 시원하고. 이거 없으면 밥 못 먹어요. 날씨가 추워지는 김장철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입니다. 11월 22일 1과 2가 두 번 겹치죠. 이렇게 김장 재료 11가지가 들어가서 22가지 효능을 나타낸다고 해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음식 김치는 이미 K푸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치 수출량은 약 4만 4천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수출 국가도 아시아를 넘어 유럽 등 92개 국가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인기와 함께 김치는 곧 건강식이란 인식이 더해지면서 세계인이 주목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이에 식품업계는 발라먹는 김치 스프레드부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김치 양념 등 현지에 맞춘 새로운 제품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작년에 매출이 80조라고 합니다. 올해는 한 160조라고는 하는데 식품 시장은 1경입니다. 김치가 세계 각 식문화에 들어가서 많은 여러 나라의 식문화와 결합하면 엔비디아만큼의 큰 영향력이 있다. 현재 약 5조 원 규모인 글로벌 김치 시장은 2050년에는 15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인의 밥도둑 김치가 이제는 세계인의 입맛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새로운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발 암초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LA에서 최하영 기자입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9이 미국 LA 베벌리힐스 유명저택에서 베일을 벗었습니다. 대형 전기 SUV로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9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뒤 현대차가 내놓은 첫 전기차입니다. 큰 차를 선호하는 미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모델로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새 전기차를 앞세워 LA 오토쇼에도 출격했습니다. 일시적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완성차 업체 저마다 전기차를 선보이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사상 처음 10만 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9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입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시장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현대차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미국통으로 불리는 외국인 CEO를 기용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공식 석상에선 호세 무뇨스 사장 내정자는 모든 규제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We are on pace for our fourth consecutive annual U.S. retail sales record, driven by a 37% increase in hybrid sales and 26% growth for EVs. LA는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트럼프발 악재를 뛰어넘어 이곳에서 현대차 전기차의 질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LA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하얀 금, 하얀 석유라고도 불리는 리튬은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기기 대부분에 들어갑니다. 휴대전화 배터리와 전기차 배터리, 대용량 전력 저장 장치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재죠.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리튬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리튬 시장 규모가 지난해 31조 원가량에서 연평균 22%씩 성장하며 2032년이 되면은 188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리튬은 주로 어디에서 생산이 될까요? 지난해 기준 호주에서 세계 생산량 절반에 가까운 8만 6천 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세계 3대 리튬 생산국 호주와 칠레, 중국 생산량을 모두 합치면은 전 세계 생산량 가운데 90%에 육박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부 국가가 리튬을 독점 생산하는 모습을 바라만 봐왔죠. 마침내 우리 기업도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생산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 고원지대. 너무나 황량해 죽은 남자의 땅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우리 기업이 2차 전지 소재의 금맥을 찾아냈습니다. 지하 600m에서 끌어올린 이 소금물에는 바로 리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넉 달에 걸쳐 햇볕과 바람을 이용해 농축시킨 뒤 본격적인 추출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첫 수산화 리튬 공장이자 남미 최대 규모인 이곳에서 연간 2만 5천 톤, 전기차 60만 대 분량의 수산화 리튬 생산이 지난달 시작됐습니다. 매장량은 1,350만 톤을 갖고 있습니다. 리튬 농도가 높고요. 불순물 농도가 좀 낮다 보니까 저희가 리튬을 추출하기에 적합한 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공정에서는 수많은 불순물과 폐기물이 나오지만 이곳에선 물과 전기만 이용해 추가적인 불순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용된 부재료 역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화학적인 방식을 이용을 해서 물과 전기만을 이용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직접 전환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BPD 기술은 포스코에서 10년 이상 연구 개발을 통해서 리튬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사례이고요. 지금까지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중국 공급망에 리튬 수급을 의존해왔습니다. 중국은 자국에서 압도적인 양의 리튬을 생산하면서 칠레 등 남미 중심의 리튬 소금 호수까지 인수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리튬 수입량의 75%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소금 호수를 통해 든든한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에 의존하던 분리막 부품도 강소기업과 함께 자체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까지 2만 5천 톤 규모 리튬 공장을 더 건설해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에도 몸집을 키워서 전동화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업체들이 나름대로 1, 2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염수 리튬과 더불어서 한국이 생산하는 강서 리튬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에서 18,200km 떨어진 척박한 험지에서 땀방울로 일궈낸 리튬 공급망이 미래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혜태제과는 초콜릿 원료 비중이 높은 10개 제품 가격을 다음 달부터 평균 8.59%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표 제품인 홈런볼 소비자 가격은 1,700원에서 1,900원으로 11.8%가 오르고 자유시간은 1,200원으로 20% 인상됩니다. 혜태제과 측은 초콜릿의 주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급등했고 인건비와 물류비 등이 오르면서 불가피하게 일부 제품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첫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멈추라고 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교육 파탄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내년도 정원 조정은 어렵다는 정부 입장도 강경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회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공의까지 포함된 비대위원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 등을 의료농단이라고 규정하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과 장관 등은 임기가 끝나면 사라지겠지만 정책의 부정적 여파는 오래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편히 지내는데 의대생들과 의과대학 교수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10년 이상 후유증을 앓게 될 것입니다. 이에 비대위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하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의협이 해오던 주장을 그대로 이어간 겁니다. 하지만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수능이 끝나고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정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일부 의사단체가 포함된 여의정 협의체에서도 2025학년도 정원 문제가 논의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료계가 제안한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정부가 얘기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전공의, 의대생 등과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정부도 의협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가운데 의정 갈등은 해소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논술 문제 유출 논란 이후 재시험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연세대가 패소할 경우 재시험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는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해 논술 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 대학 측이 재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관계자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늦추려고 군사작전 정보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공공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적대적 대북 정책을 확신하게 됐다며 최강의 국방력 확보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재선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에 일단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협상 재개 조건을 내건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열린 북한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막 연설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진 다 가봤다며 결국 확인한 건 철저한 힘의 입장과 변할 수 없는 적대적 대북 정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차례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이었던 걸 거론한 것으로 과거와 같은 조건에선 다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트럼프 재선 성공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놓은 셈입니다. 국방력 강화에 매진하고 비핵화 협상에 절대 나설 뜻이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계속 갱신하고 첨단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는 보다 높은 군사 기술력, 무장장비 전시회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올해 북한이 공개했던 각종 무기 체계가 총 집결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처음 시험 발사한 화성 19형과 지난해 4월 등장한 화성 18형 등 고체 연료 ICBM이 전시됐고 극초음속 미사일과 정찰 위성 발사체 등 온갖 군사 장비를 끌어모아 과시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 김정은이 대량 생산을 지시한 자폭형 등 무인기 6정도 전시됐는데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열린 무기 전시회에 쇼이구 당시 러시아 국방장관을 불러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안내까지 했고 이후 러시아 포탄 수출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이 지속적인 무기 현대화 또는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수가 있다. 통일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을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한국 원자력 발전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러 왔습니다. 13년 만에 받는 점검에서 원전 안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명시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14개국 원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점검단이 2주간 우리나라 원전을 살펴본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려는 국가까지 교육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비점도 짚었습니다. 특히 원전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IAEA 기준에 따르면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이 법률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IRRS team did not identify the exact explicit wording in the Act, Nuclear Safety Act, regarding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safety, and that's why we made that recommendation. 흩어져 있는 안전 기준을 하나의 법으로 묶으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이번 수검은 우리나라가 IAEA에 서비스 비용 3억 원 정도를 내고 받는 것으로 여기서 나오는 권고와 제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2011년 첫 번째 수검 때는 22개의 권고 제안 사항 가운데 21가지를 이행했는데 이행하지 못한 유일한 항목이 원전 사업자가 기준을 어겼을 때 무조건 원전을 정지하라는 거였습니다. 전력 회사가 여러 곳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수원이 독점적으로 원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 시스템 내의 법령이라든가 제도 등에 대해서 그 갭을 분석해내고 그 차이점에서 오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찾는 그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번 점검의 최종 결과는 3달 후에 나옵니다. 정부는 IAEA 수검 여부가 국제적인 평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향후 원전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병력을 지원받은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무시한 채 지난 3월 이후 북한에 적어도 100만 배럴의 원유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비영리 단체인 오픈소스 센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러시아가 지난 3월 7일 이후 43차례에 걸쳐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오픈소스 센터의 조번 선임 분석가는 김정은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쟁을 계속할 생명줄을 제공하는 동안 러시아는 조용히 북한에 자신만은 생명줄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앞서 아들 태모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제주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태 씨가 지난 9월 태국에서 대마 등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친인척 등에게 부당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관여한 불법 대출 규모가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00억 원 넘는 부당 대출에 관여해 우리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350억 원가량을 부당 대출한 점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석 달 가까운 수사 끝에 검찰은 80억 원 규모의 추가 불법 대출이 있다고 보고 이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전 회장이 거액의 부당 대출에 관여해 사안이 중대한 건 물론 피의자로 전환된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 현 경영진이 부당 대출 과정을 알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최근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손 전 회장은 앞서 이틀에 걸쳐 이뤄진 검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당대출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와 전직 우리은행 본부장은 지난 9월과 지난달 잇따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에서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도로 점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연말연시 생계가 막막해진 노동자들의 절규로 중국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국유 기업인 상하이 자동차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도심 진출입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임금 체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집단 시위를 벌인 겁니다. 我靠，那我上班怎么办？我要迟到了。他们是要罢工吗？然后堵在这儿。 그러나 경찰은 강제 해산에 나섰고 시위 관련 소식이나 영상은 검열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중국 각지에서 밀린 월급을 달라는 파업과 시위가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떼먹은 업주보단 떼인 이주 노동자, 농민공이 공권력의 제압 대상이 되기 일쑤입니다. 3천만 원 남짓, 밀린 품삯을 받으려고 남편 대신 바지자락을 붙잡고 빌어보기도 합니다. 불화를 참지 못한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각오하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최근 25명의 사상자를 낸 직업학교 칼부림처럼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월급을 못 주고 그것이 소비 절벽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제적 악순환도 반복됩니다. 중국 당국은 경기 활성화와 사회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해결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매년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의 물가 인상률은 전문가 예측치에 부합하고 고용과 주택 관련 경제 지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물가 불안에 시달리는 모습입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6천 건 감소하며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0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396만 건으로 전월 대비 3.4%, 1년 전 대비 2.9% 늘며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 증가로 미국 주택 시장이 최악의 판매 부진을 끝내고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5 will be a better condition for the buyers. There will be more inventory choices.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Now all of the prices have gotten so inflated that it's kind of stressful because you got to figure out, okay, should I choose this item with this pricing? 저렴한 식료품 등을 파는 월마트의 3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5.5% 늘어난 1,696억 달러로 전문가 전망치 1,677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신선식품 등을 파는 창고형 할인점인 BJ's 홀세일 클럽 매출도 1억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의류와 가정용품 같은 비필수 소비재에 중점을 둔 타겟은 매출이 4.3%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부담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이 할인 매장에서 저렴한 물품을 많이 사고 특히 상위 소득 계층까지 이에 가세하며 소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말 쇼핑 시즌에 과연 소비 심리 약화 우려를 떨쳐낼 수 있을지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시점과 속도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관광도시 프랑스 파리에 보기 드문 폭설이 내렸습니다. 파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눈발에 가려 에펠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 우려로 전망대 운영을 중단할 정도입니다. 샌네강을 건너는 다리도 그 위를 달리는 열차도 눈에 휩싸였습니다. 몽마르트 언덕도 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렇게 파리에 눈이 내리는 건 드문 일입니다. I think it's just really magical because I don't know, there is a really poetical sense now with the snow and I like it. 창밖 설경을 배경 삼아 제철 맞은 보졸레 누보를 즐기기도 합니다. Avec le Beaujolais nouveau, c'est sympa, même s'il tombe de la neige. On va pas se plaindre quand il neige une fois par an à Paris. 그러나 폭설에 익숙지 않은 도시라 제설 등 대응이 서툴러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파리뿐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 큰 눈이 쏟아졌습니다. 샤를드골 공항 등에서 항공편 결항이나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대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 강설과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전국 수십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54개 지역에 주황색 경보를 내리고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은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을 올린 작성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통해서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올린 글은 최근 논란이 된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 명의로 올라온 게시글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어도어 사내 이사직에서 사임한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 측 인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 전 대표는 오늘 하이브 소속 레이블이자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하고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빌리프랩이 지난 6월 올린 표절 의혹 반박 영상 등을 통해서 수많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로 알려진 반 고흐의 전시가 오늘부터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지난 2012년 반 고흐 인 파리 전시 이후 12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유화 39점을 비롯해서 드로잉, 판화 등 76점을 선보입니다. 작품 평가액만 총 1조 원이 넘어 국내 미술품 전시로는 유례없는 최고가 구성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또다시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주말을 앞둔 오늘 밤과 내일 지인들과 모임을 하거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술은 마실 때는 좋지만 숙취 때문에 힘든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 술에 들어있는 아세트알데히드 독성 때문에 속이 불편해지고 이 독성을 해독하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두통도 유발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취 해소의 관건은 바로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없애는 건데요. 물이나 토마토 주스를 마시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배출되면서 숙취를 조금 더 빨리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꿀물은 아세트알데히드를 해독하고 녹차는 분해하면서 숙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 알코올을 해독할 수 있도록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것도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말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2도, 대전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아지면서 아침 추위가 조금 더 강해지겠습니다. 반면 낮에는 서울 13도, 광주 13도, 대구 14도까지 오르겠고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이 부는 가운데 오후에 5mm 안팎의 비도 지나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강력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주 중반에는 곳곳에 올가을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